제 시계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그 1강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제 불찰로 진도가 조금 예상보다는 좀 늦어졌지만 뭐 2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 문자와 기호 쪽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군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군이라고 하는 게 아마 배우셨을 텐데 다 까먹으셨겠죠? 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꽤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는데 그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갈루아가 최초로 이 군이라는 어떤 발상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현대 대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마도 군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이제는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쓰임새를 좀 이해하기까지는 좀 약간 고도의 수학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군의 활용을 하려면은 약간 좀 그 대학 수준의 이제 수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는 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히 뭐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약간의 활용 같은 거 어떻게 정의가 돼서 이걸 군이라고 부를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군에 관해서 좀 깊은 공부를 할 때 좀 그래도 시작은 좀 해놨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은 좀 어렵고 고급스러운 내용이지만 오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 문자와 기호로 가겠습니다. 수학에서 문자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 수학의 어려움은 숫자가 아닌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데서 아마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단연간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문자가 많이 나오는 문제들, 문장이 좀 길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문자가 많고 읽히지 않는 식은 이미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생각해보면 숫자라는 것도 그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여튼 수학에서는 문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 크게 세 가지 쓰임새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를 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숫자로 썼던 것을 문자로 표현함으로써 좀 문자 안에는 의미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주는 용도로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마 문자의 용도? 문자는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되고 계속 쓰이지 않았나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좀 일반화. 수를 임의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의 수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용도로 문자를 처음에 쓴 게 아닐까,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임의의 수라고 할 땐 대개 문자로 우리가 쓰는 거는 A, B, C 뭐 이런 문자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알파벳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문자들은 일반화를 위한 문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나타낼 때 문자를 씁니다. 이때 X, Y, Z 이런 문자들을 쓰게 되죠. 자, 이렇게 문자가 어떤 거는 ABC를 쓰고 어떤 것은 X, Y, Z를 쓰냐. 이것도 약간 관습적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눠서 문자를 사용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데카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미지수들은 알파벳 끝에 있는 문자들을 좀 쓰고 그 일반화된 그 수를 대신하는 문자들은 A, B, C 앞에서부터 알파벳 앞에서부터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저희가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커다랗게 한 뭉텅이로 보는 거, 좀 크게 하나로 보는 것. 일종의 이거는 흔히 치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용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이다. 뭐 이런 식을 만났다고 가정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똑같은 어떤 하나의 뭉텅이로 저희가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런 것들을 뭐 라지 A 정도로 치환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뭐 라지 A 정도로 우리가 치환, 큰 덩어리를 하나로 인식해서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들을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서 문자를 새로 도입해서 이 치환이란 것을 한다. 이렇게 문자를 이런 치환을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니까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자가 쓰이는 용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어떤 저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또는 수학책을 읽으실 때 문자들은 요 셋 중 하나의 용도로 아마도 좀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문자가 나왔을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뭐가 있구나 정도 뭐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문자를 좀 해독을 잘 하시고 동시에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수학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 문자를 도입한다는 게 수학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수학을 좀 잘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거든요. 문자라는 게 등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 저게 뭐지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시면 그래도 좀 독해가 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때가 이제 수학이 조금씩 이제 풀리는 시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나왔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 중 하나로 썼겠지. 또 나도 저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랑 또 쌍벽 이루는 게 이 기호죠, 기호. 이 두 개가 수식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참 기호도 우리가 사칙연산 기호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너무나 자주 써서 이제는 좀 마음이 편안한데 뭐 이상한 기호들을 새로 정의를 하고 도입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별표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y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별표라는 연산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간단한 거지만 로그 2, 4는 뭐 2. 로그도 일종의 기호니까요. 뭐 이런 게 등장하면은 로그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그? 오랜만에 보셔서 저게 뭐지?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2의 뭐 3승은 8이다. 이렇게 지수 표현이 있죠. 지수 표현을 이 지수를 그 중심으로 서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3이라는 것은
로그 2의 8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는 거죠. 이게 로그의 정의인데, 그러니까 2의 3승은 8이다. 이렇게 돼 있는 수식을 3을 기준으로 3은 이치 어떤 결과에 이르는 데 필요한 어떤 지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이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수 부분이다. 2의 3승이 8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작이죠. 시작 부분이고 요거는 끝 부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로그가만 나와도 굉장히 학생들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로그 자체도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기호들을 보실 때마다 좀 힘이 드실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너무나 이런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좀 각오를 좀 해주시면은 좀 수학을 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고는 저희가 다음에 언제쯤 하죠? 함수할 때 제가 할 겁니다. 아직 멀었네요. 함수까지. 함수 갈 때 로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와 기호들이 오면서 수학이 제3의 국어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기호나 문자 같은 것들이 뭐 일시에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자 해서 등장한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그 사칙연산 기호만 해도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1360년쯤 돼서야 이제 덧셈 기호가 등장을 해요. 그 1360년 덧셈 기호가 등장했다. 14세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추정이죠. 추정해서 인도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문헌에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것이고, 마이너스는 1489년으로 돼 있죠. 그리고 등호. 이 등호는 1557년. 그리고 곱하기는 1618년. 그리고 나누기는 1659년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4세기, 15세기, 17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기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이전의 수학들은 모든 식 같은 게 문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에다가 3을 더하고 2를 빼면 얼마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 기호가 등장하면서 그 표현하는데 굉장히 간결해지죠. 굉장히 간결해지고 압축이 되면서 이제 대수학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기호의 탄생 이후 대수학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수학의 언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언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류가 갑자기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겠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그 느리게 기하학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가 기호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부터는 대수 쪽으로 훅 기울어서 대수가 급격하게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쓰인 그 좌표계에 위해서의 수식을 만들어내면서 기하를 대수의 문제로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클리드 이후로 이제 기하 중심의 어떤 수학이 순간에 기하를 넘어서서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문자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기호들이 압축적으로 쓰이면서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약간 축약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 이제 르네 데카르트가 옆에 보이실 텐데 지수 표현이나 미지수, 근호 같은 거는 이제 데카르트 제안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라이프니츠 이름도 옆에 나오죠. 그 인테그럴, 비례의 점점, 곱셈을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라이프니츠가 이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좀 볼만한 또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다 처음 보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수학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기호가 이렇게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떤 일반화를 시키기 위한 문자라든가 수식을 써먹는 거. 그러니까 문자를 도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온 문제들인데요.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여기 앞에 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한 것들이니까 지금 풀어보시고 바로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추가해 주세요. 처음 시작점에도 세 개의 말뚝을 쓴다. 네, 이 조건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점에도 세 개의 말뚝을 사용한다.
문제가 쉬우셔서 다 푸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시간이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번 거는 그래도 좀 풀만하시죠?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아닌가? 자, 그러면 답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이 세 개의 어떤 숫자의 덧셈이 있는데요. 이걸 일반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일반화시키는 좀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1번에는 세 개의 숫자의 합을 가리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 번역이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앞에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항이 3개라는 얘기죠. 항이 3개라는 뜻이고, 이 4라는 것은 가운데 항이죠. 자, 3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을 구할 때는 가운데 항 곱하기 항수를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쓰자면은 여기 a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은 3 곱하기 a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이 나올 수 있는 표현 중 하나를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다르게 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n 더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n 더하기 2는 3 곱하기 n 더하기 1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뭐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만 비슷한 의미로 이제 표현하셨으면 되겠습니다. 2번도 똑같은데요. 지금 5라고 하는 것은 항의 개수 5개의 항을 더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3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항이죠. 가운데 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했다라는 공통된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요령으로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빼기 2 더하기 a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2는 5a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3번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항의 개수하고 가운데 항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시기만 하면 되죠. 가운데 항이고 여기는 항의 개수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거 1, 2, 3을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이거는 홀수항들의 합인 경우만 나와 있는데 왜 또 안 나와? 자, 요거를 완전히 다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첫 항을 그 n이라고 하고 n 더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n 더하기 n 빼기 1 총 m개의 항이 있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죠. 이런 얘기도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n 더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에서 n 더하기 n 빼기 1항까지 총 m개의 항이 있습니다. m개를 합하면 항의 개수 곱하기 2분의 첫항하고 끝항이죠. 뭐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수열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일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걸로. 예. 그래서 연속된 m개의 자연수를 더할 때는 첫 번째 항, 끝 번째 항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란 뜻이죠. 여기가 가운데 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문자로 표현해 보고 그것을 일반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공식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뭐 1번은 뭐 잘 푸셨습니까? 잘 푸셨나요? 예.
잘 푸셨을 것으로. 자, 그럼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300m 도로가 있는데 1.5m마다 말뚝 3개를 박기로 하자. 몇 개의 말뚝을 박으면 되겠는가? 이런 건데요. 이거 완전 초등학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푸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 길이를 단위 길이로 나누게 되면은 이 단위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지우고 300m가 있는데 1.5m마다 말뚝을 3개씩 이렇게 이제 받기로 했으니까 이 1.5m가 몇 개나 나오는지를 세야 되니까요. 이 단위 길이로 전체를 나누게 되면은 필요한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1.5를 300으로 나누면 요거 2분의 3으로 고치고 번분순위가 3 약분되고 2 올라가서 200개가 나오는 거죠. 1.5m 간격이 총 200개의 간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0개가 나왔으니까 말뚝이 한 번 간격이 끝날 때마다 3개씩 해야 되니까 200 곱하기 3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도 3개의 말뚝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사용한 말뚝 3개를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200 부분을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되죠. 1.5분의 300 곱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그 수식을 세우는 거 그거 훈련하는 의미에서 잠깐 넣어봤는데요. 뭐 이것도 잘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뭐 문제 없으시죠? 예.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좀 간단한데요. A에 관련된 어떤 수식이 나와 있는데 약간 재미있는 점은 A 더하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여기는 A 곱하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인데 잘 보시면은 이 뒷부분 가로 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 가로 부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는 A를 더하고 하나는 A를 곱한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같다고 돼 있고 예로 이걸 딱 들었어요. 봤더니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지금 정확히 똑같은 식이 되죠. 또 여기다가 A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바로 이 식이 됩니다. 2 더하기는 4고 2 곱하기 2는 4니까 결과 같다는 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가 만족하니까 일반적으로 임의의 A에 대해서도 만족하냐 이런 식이 되겠는데 답은 혹시 뭐죠? 일반적으로도 맞나요? 일반적으로 맞겠습니까? A가 맞을까요? 1인 거 빼고는 되지 않나요? 예, A가 1이면은 여기 분모가 0이니까 그거 빼고 예, 아주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요.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맞다는 거는 전개해 보면 알겠죠, 그냥. 예, 전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A 더하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은 A 곱하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이니까 이걸 넘겨서 이항을 시켜서 같은 것끼리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A 곱하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일단 요거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묶어줄게요. 일종의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A하고 빼기 1 묶고 이 가로 부분 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배분해서 넣어주면 결국 A 빼기 1 더하기 1이 나와서 A가 나오면서 일종의 모든 A에 대해서 1 아닌 모든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래서 A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꼴이죠. 그래서 항상 맞다. 1을 제외한 임의의 실수에서 항상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4번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여기 강의실 안에 저 혼자 있어요. 현장 나오신 분들이 오늘 아무도 없으셔서 제가 지금 심심하게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여러분들의 그 리액션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가 추워서 그런가? 연말이라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 예? 연말이라서 예. 12월이잖아요, 벌써. 그러게요, 이제. 다음 주 12월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금토, 특히 이제 계속해서 약속들이 좀 잡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고 조금 아까 좀 끊기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오늘, 예. 이게 보니까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으면은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는 전혀 이상이 없이 잘 나오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예,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끊기지는 않았었어요. 잠깐 끊겼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그럼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도형이 나와 있고, 도형을 보면서 뭐 수를 먼저 나열해 보고, 일반항을 찾아보고, 이걸 다시 일반화시켜서 함수로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굉장히 초보적인 연습인데요. 이것도 어떤 수열 단원에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함수 배울 때 수열 그때 같이 하니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도형을 보고 수 개념으로 연결시킨다는 관점, 그리고 문자를 도입해서 그것을 서술한다까지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수를 나열하면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홀수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n항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면은 an인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띄게 되죠. 두 개씩 띄고 항의 개수에서 1을 빼주면 딱 맞습니다. 너무 빨리 했나요? 1에서 시작했고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좀 크게 써볼게요. A1이 1, A2가 3, A3, 이거 옛날 생각나시죠? 수열 네. 5, A4, 7, A5, 9, 땡땡땡.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이것을 AN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가 항상 2가 나옵니다. 여기 더하기 2가 돼 있고요. 여기도 더하기 2니까 전문 용어로 등차 수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두 번째 항이 되면 2를 하나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이 되면 2를 두 개 더한 거고, 네 번째 항이 되면 세 개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n번째 항이면은 2를 n-1개를 더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 2를 더하고 2를 더해 나가는데 항수보다 하나 못 미치게 2항일 때는 하나 더하고 3항일 때는 2개 더하고 4항일 때는 3개를 더하는 것이니까 n항일 때는 n-1개를 더해서 도착하겠죠. 그래서 이 n 빼기를 뒤에다 해주면 n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공차 이렇게 부르고 첫째 항 n을 이제 항의 개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것도 이제 등차수열 우리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fx라고 하면은 이거를 함수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은 항이 자연수일 때 표현인데 x라고 고치면 x는 실수일 때 표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를 확장한 겁니다. 뭐 똑같습니다. 그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이 되는 함수예요. 어려운 말 계속 나온다. 정의역이란 거 꽤 오랜만에 또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함수에서 함수가 x에서 y로 갈 때 얘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y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치역인가요? 치역? 비슷했습니다만 공역입니다. 공역. 기억나세요? 공역이고 fx들 그 화살표 받는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y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그래서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인데 y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따로 치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가 정역인 함수가 바로 수열이에요, 실은. 그래서 자연수, n에 관한 어떤 식인데 fx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생략돼 있으면 실수라고 생각하고 뭐 명령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역은 원래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생략하고 그냥 쓰면 일반 실수에서 그냥 정의하나 보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면은 fx는 n자리에 그냥 x를 넣어주면 돼요. 2x 빼기 1이니까 2x 빼기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달라고 하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것이니까 요거 드디어 이제 좌표 쪽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마이너스 1 지나가고 기울기가 2니까 한 칸 올라갈 때 두 칸 올라가줘야 돼요. 이런 기울기. 한 칸 갔을 때 두 칸 올라가는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 y는 2x 빼기 1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오랜만에 기억들을 좀 되살려 보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선생님, 예. 그림이요. 예, 이게 1, 2분의 예. 1,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어떻게, 두 줄로 돼 있어서 수의 나열을 1, 2분의 1, 예. 3분의 2, 4분의 3 예. 이렇게 잡아가지고 n번째 항에 대한 일반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 문제를 풀다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거를 사실 그렇게 봐가지고 이거 13579를 안 보고
1, 예.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본 거예요. 아, 분모 분자로 보셨군요. 예. 그럼 얘는 1이 아니고 0인데요. 1분의 0 아닙니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 그러네요. 아, 여기서 예. 틀렸구나. 아, 그런 해석도 보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시면 되죠?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해석이신 것 같아요. 0으로 보고 1분의 0,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니까 일반항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n분의 n 빼기 n분의, 예. 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예. 예, 이거는 등차 수열은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제가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있을 어떻게 만한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있을 만한 부분점 생각이신 것 같아요. 수획득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냥 100점 드립니다. 시원하게. 지금 막 크리스마스 꽃다발 선물 하나 같으네요. 뜯었습니다. 그리고 fx는 뭐 똑같습니다. 분수함수 나오겠네요. x 빼기 1이고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럼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분수함수 한 지 오래되셨죠? 분수함수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설명이 복잡하다. 먼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거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x에다 1, 2, 3, 4, 5, 6, 7, 8 대입하면서 점 찍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x에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죠? 점 찍고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이런 걸 때레레랭 찍어 나가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반대편에도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음수까지 이제 확장하면은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가 됩니다. 요 그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값을 대입해요. 1, 2, 3 대입해서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여기 찍고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니까 찍고 이렇게 해서 찍은 것도 쭉 연결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찍어서 다 대입한 겁니다. 자, 그것을 y축으로 1만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딱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생각 못했네요. 이거를 분수로 해석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다른 분은 없나요? 이거 분수로 해석하신 분 또 없나요? 아, 없었던 것으로. 아, 네,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저는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었고요. 뭐 당연히 다 맞는 걸로 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는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계 동치 변형과 군. 이 부분이 좀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수직 전개하는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설명한 책이나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수직 전개의 기본기인데, 이거를 왜 설명 안 할까? 뭐 아마 교과서에도 이런 뉘앙스로 뭐 이렇게 언급들은 항상 있었던 거는 같은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무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계 동치 변형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대수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대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 안에서 같은 것을 볼 줄 아는 것이다. 같은 것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일반화시켜서
수식, 문자를 도입해서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같은 것, 같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 이게 대수의 커다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를 일괄적으로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냥 어떤 문자 A라고 하자 해놓고 뭐가 들어와도 이 식이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어떤 그 식정계가 바로 대수에서 제일 필요한 식이고, 또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눈, 인식할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일단 사칙연산이라는 연산이 시작되는데요. 그 가감승제라고 부르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걸 이제 사칙연산이라고 부르죠. 자연수에서 시작했을 테니까 자연수에서는 당연히 더하기를 먼저 하는 거, 여기서부터 아마 연산이 시작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으면 이제 빼기라는 연산을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돌 무더기 좀 갖다 놓고 몇 개를 집어넣었다가 뺐다는 과정을 통해서 덧셈 뺄셈에 대한 인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자연수, 실제 자연 속에서 돌같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추상화시킨 어떤 연산이었는데, 이제 빼기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예를 들어 돌이 3개가 있는데 4개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인 입장에서는요, 돌이 3개가 있는데 4개를 빼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다. 이런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냈고, 그러니까 뭐랄까, 자연수를 다루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걸 기하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라든가 수라는 거, 수 자체를 기하학을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기하에서는 확실히 작도 가능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영이라든가 음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빼기를 하더라도 자연수 범위 안에서 빼기 되는 것까지만 할 뿐이지, 이게 영이나 음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연히 좀 무시하게 되는 어떤 이런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그리스 수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 기하의 발달이었거든요. 기하학을 통해서 이제 대수 연산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기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가 발달을 안 했는데, 동양에서는 정반대로 음양오행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과 양에 대한 조화에 대한 철학이 애초부터 발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받아들임에 있어서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동양이. 그래서 구장산술 이런 데 보면 이제 음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진다. 음수는 빚을 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양음의 연산을 좀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 관념을 깨지 못해서 기하학을 벗어나게 되는 17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학을 갖고 옴으로써 기하를 대수로 바꿔치기 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전까지도, 심지어 그때 유명했던 파스칼도 음수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들이 음수 자체를 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해석기하게 발달하면서 그 수직선 개념이 나오고 이제 음수를 눈으로 표현하게 되죠, 수직선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서 19세기 정도 돼서야 이제 그 세계가 전체적으로 음수를 인정하게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칙연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수 연산에 멈춰져 있었던 건데, 빼기가 등장하면서 대수 입장에선 이렇잖아요. 빼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아라비아, 인도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영하고 음수가 서구, 서양보다는 미리 그걸 받아들이고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정수라는 체계로 넘어가게 돼요. 뭐 여기 동양은 일찍 넘어갔고, 아라비아 이쪽에서는 뭐 9세기쯤 되면 이제 영이나 뭐 음수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전에 말씀드린 형식부력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언급을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제가 언급했을까요? 깜짝 퀴즈입니다. 언제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말이 너무 어렵다, 일단.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형식부력의 원리. 지수 법칙이었나요? 그렇죠. 역시. 자, 박수 드립니다. 야, 강민희 선생님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학 원래 잘하셨나요? 강민희 선생님? 네, 수학 잘 못했고 요즘 여기서 배우면서 조금씩 생각도 예, 나고 예, 계산하는 어휴, 거는 좀 예, 재밌게 지금 이것저것 좀 풀어보고 있어요.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학창 네, 시절 때는 문과셨습니까? 이과셨습니까? 저 문과였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기억 잘 안 나요. 예. 그렇군요. 한 3, 40년 전 일이라서. 아, 네, 잘 기억 안 그러시군요. 납니다. 네. 예. 야, 그렇게 세월도 오래되셨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계산도 빠르시고,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계산 엄청 잘 못하고 맨날 틀리는데요. 그래도 정답을 제일 빨리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형식부력의 원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수법칙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어떤 말씀이었냐면 A의 자연수 승을 먼저 하다가 이 지수 부분의 자연수를 먼저 다루다가 얘가 정수로 갔다가 유리수로 갔다가 무리수로 가는, 그러니까 실수로 확장돼 가는 거죠. 지수에 들어오는 숫자 자체가. 이것은 지수법칙이라는 어떤 연산법칙을 만족시키도록 수체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법칙이 하나 만들어지면 자연수에서의 어떤 지수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졌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한번 만들어진 법칙이 생기고 나면 거꾸로 얘가 자기 본질 자체를 부정하게 돼, 존재 자체를 뛰어넘게 돼요. 이 법칙이 자연수에서만 성립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성립하지 않겠느냐라고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이 지수 법칙을 만족시키도록. 여기도 비슷합니다. 사칙연산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나서 이 연산이 만족하도록 자연수 체계를 정수 체계로 옮기겠죠. 일단 빼기가 성립하도록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해요. 곱셈도 자연수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나눗셈이 들어가면은 이걸 만족하는 수체계인 유리수 체계까지 확장할 수밖에 없죠. 자연수 안에서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연산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연산들이 기존의 어떤 수체계를 하나씩 확장해 나가도록 만드는데, 그 시작에 이제 덧셈하고 곱셈만 있다가 얘네들이 역연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역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서이죠, 결국. 그러니까 변화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꾸로 가는 연산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가 3개가 있었다. 3개가 있다가 2개를 더해요. 그러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2개를 다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한 것을 없애는 과정.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 리셋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반대 연산을 항상 가져오거든요. 곱하기 2를 했다가도 원래로 돌아가려면 나누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하기 0을 하고 곱하기 2를 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항등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항등원 연산을 통해서 실제로는 연산을 하지 않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덧셈, 곱셈에서 뺄셈, 나눗셈이 추가가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연산들이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뒤로 가는 연산들이 항상 보충이 되고 결국은 이 같음을 유지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들은 결국 같다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다. 같다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들이 결국은 불변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실은. 그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연산들의 시작과 그 발전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가와 되돌림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 약간 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문제 5번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과정도 어떤 변형들을 이뤄내서 결과를 얻는데 거꾸로 결과를 보고 원래 수가 무엇이냐라는 걸 추정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연산을 통해서 원래 수로 되돌아가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5번 문제를 넣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니까 지금 풀어보시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답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답은 얼마 나오시죠? 하요. 예, 그렇죠. 4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내가 처음 생각한 수를 x라고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를 더하고 그 수를 3을 나눈 다음에 5를 곱하고 4를 뺀 것이 6이다라는 이런 식을 적겠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규정하고 연산들을 쭉 나열하고 결과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올 때 원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돌림의 과정을 겪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항이라든가 동치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동치 변형. 같은값 변형. 등호를 연결한 상태에서 등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식을 변형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식을 유지하는 방법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거죠. 4를 더해서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하기 4를 하면 이쪽이 없어지죠. 더하기 0의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5로 나눠서 곱하기 1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5로 나누고 그럼 요거 지우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3을 나눴는데 3을 곱해야 되겠죠?
3을 곱하고 2를 빼는 과정으로 x를 구하는 거죠. 역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항등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항등원이 더해지거나 곱해진 것처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니까 그 항등원 연산을 하는 것처럼 옆에도 똑같은 연산을 해줘서 결국 x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결과 2 곱하기 3, 6 빼기 2니까 이제 x는 4,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 푸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과정들을 자세히 보면 같은 것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는 큰 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치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군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페이지입니다. 식의 동치 변형. 자, 식이 주어져 있고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이제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변형시키는 요령이 바로 마치 이제 농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골밑까지 드리블을 해서 결국은 골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식을 변형시키는 요령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드리블하는 요령, 그것이 바로 동치 변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식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등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쭉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실은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 A는 B라고 했을 때 양변에 C를 곱한 거 AC가 BC가 되면 그 이 식하고 이 식이 실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는 B다하고 AC는 BC다는 약간 다른 식이죠. 자, 이 식의 결과는 실은 C가 0이거나 또는 A는 B다라고 볼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순전하게 A는 B다만 있는 식하고는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치 변형을 할 때 이것이 항상 필요 충분 동치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미묘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할 때 생길 수 있는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아니게 하는 변형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으로 식을 변형하되 그것이 실제로 동치 변형이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학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실은 이게 완벽하게 동치 변형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랄까 좀 불편해진다고 할까요? 약간 자꾸 따져야 되니까 수학이 좀 약간 좀 번거로워지는 과정이 이제 생기죠. 이게 완전히 똑같은 식인가를 계속 따지면서 풀게 되면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쭉 동치 변형해서 답을 낸 다음에 거꾸로 그 답들을 원래식에다 대입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뭐랄까 완전히 동치 변형을 늘 과정마다 다 따지지 않아도 결과만 가지고 따짐으로써 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기도 해요. 갑자기 목소리가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치 변형을 기본으로 이제 앞으로 할 거다. 등식으로 식을 변형하는 훈련을 잘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군이라는 개념도 실은 어떤 구조 안에서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집합을 만들어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쪽 집합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성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집합과 이 집합이 대수적으로 동일하다라고 같은 거다라고 해석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군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집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집단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단을 가지고 와서 이 잘 알고 있는 집단하고 모르는 집단하고가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렇다면 이쪽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집단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군을 이용하는 커다란 그 관점입니다. 군이라는 어떤 구조를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끌고 와서 이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큰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실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계 변형이 시계값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계값이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일단은 다 찾아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교환 법칙,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하고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수라는 집합의 연산 덧셈 또는 곱셈에 대해서는 일단 교환 법칙은 식 자체가 값이 변하지 않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습니다. 또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거든요. 일단 실수에서 덧셈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은 시계값을 바꾸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너 주려고 바꾼 거야. 나 많이 먹었어 우리. 자, 결합 법칙은 그 괄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더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더하는 순서는 A, B, C 순서대로 있어야 돼요. 한데 괄호의 순서는 얘를 먼저 하냐 얘를 먼저 하냐에 상관없이 그 덧셈은 괄호의 순서에 상관이 없을 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만족하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를 곱할 때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든 B, C를 곱하고 A를 곱하든 결과가 같기 때문에 두 개는 덧셈과 곱셈은 실수 안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시계값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분법칙, 분배법칙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덧셈하고 곱셈의 동시에 두 개가 다 있을 때 정의할 수 있는 배분법칙이죠. 법칙이죠. 그래서 A 가로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와 같다. 이것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게 되는 변형입니다. 또는 A 더하기 B에다가 C를 곱한 거는 뭐 가로가 곱한 게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AC 더하기 B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시계값을 변형시키지 않는 것들이므로 이런 법칙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의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이 법칙들이 이제 성립한다는 거죠. 연산이 바뀌면 이것들이 성립하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관련된 예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불변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살펴봤고요. 아직 군 내용은 아닙니다. 군은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시계값이 불변하는 법칙들은 실수의 덧셈 곱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닫혀 있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집합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연산의 결과가 다시 그 집합 안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실수에서 덧셈 곱셈의 예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실수에서 덧셈 곱셈. 그 A 더하기 B의 결과는 여전히 실수를 라지 R로 표현합니다. 뭐 리얼 넘버의 약자고, 실수 A가 B가 모두 R에 속하고 있을 때 더하게 했더니 여전히 실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겠죠? 곱한 결과가 여전히 실수가 되니까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닫혀 있지 않은 집합도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자연수 집합에 뺄셈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A 빼기 B는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 n수입니다. 자연수 집합이에요. A 빼기 B는 항상 n에 속하는 건 아니죠. A, B가 자연수라 하더라도 뺄셈의 결과가 항상 자연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는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닫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게 뭐 간단하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6페이지에 6번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풀어보시죠.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무리수 집합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이 뭐죠? 없는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없다. 없습니다. 무리수 집합은 일단 덧셈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 0인데 0은 무리수가 아니죠. 뺄셈은 루트 2 빼기 루트 2 하면 되겠고요. 무리수 두 개를 빼도 여전히 무리수가 아닌 수가 나옵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니까 이것도 무리수가 아니죠. 그리고 루트 2 나누기 루트 2 1이니까 이것 무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사칙 연산 모두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원 여건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연산결과 변화가 전혀 없는 거, 그런 원소. 지금 또 사정이 안 좋았죠, 지금? 인터넷 사정이 잠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등원은 연산의 결과, 연산이 그 원래 원소에 변화가 없는 원소.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해서는 0이 되겠죠. A 더하기 0은 A. 이렇게 연산 결과 원래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곱셈은 1입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 뭐 아주 간단하네요. 그렇겠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엄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집합을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A의 원소 스몰 a에 대해서 A 연산 별표 2가 이 연산 별표 A가 A.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 집합 A가 있을 때 A의 임의의 원소 A 스몰 a에 대해서 A 연산 2가 이 연산 A가 되는 2가 집합 A에 있을 때 이는 별표 연산 별표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항등원을 조금 더 뭐랄까 뭐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집합이 있고 집합의 임의의 원소입니다.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 별표 2가 이 별표 A가 되는 그러니까 연산이 별표라고 있는 거죠. 이 별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타 등등의 다른 연산이 될 수가 있고요. 집합이 있고 연산이 있을 때 집합 안에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2라는 원소가 이 집합 안에 있을 때 2는 별표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좀 많이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좀 문자랑 기호를 열심히 섞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일단은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덧셈, 곱셈에 대해서 보시면은 덧셈은 0이고 곱셈은 1이다 하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 그 원소를 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전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의 값을 그대로 보존하는 변환이 더하기 0하고 곱하기 변형이거든요. 이 항등 변환을 하기 위해서 0하고 2를 잘 활용해 줘야 되는데 0하고 2를 만드는 방법은 0하고 1이 나오게 되는 원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걸 여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건은 역시 집합 A가 있고 연산 별표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특수한 A에 대해서 그 A의 원소 어떤 원소를 갖고 왔는데 이 원소가 A 별표 뭐라고 할까? X 별표 A가 이 항등원.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 이 X를 X가 일단 A에 있어야 돼요. 이런 X 자체가 A 안에 있을 때
x를 a의 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도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딱 써주면 좀 불편하긴 하죠. 집합과 연산이 있고 어떤 a입니다. a에 속하는 어떤 a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연산 결과 항등원이 나오게 만드는 그 x를 a의 여건이다. a의 별표에 대한이겠죠. 별표에 대한 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뭐겠습니까? 1의 덧셈에 대한 여건. 마이너스 1이요? 네, 마이너스 1이겠죠. 1에 대한 여건의 연산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원소가 바로 여건이 되는 거죠. 항등원은 예, 죄송한데 항등원은 모든 A에 다 똑같은 거고 예. 여건은 각각의 원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원소를 갖고 와도 항상 이게 성립하게 되는 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스몰 a의 어떤 놈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여건들이 다 달라요. 1에 대해서는 여건이 마이너스 1이지만 2에 대해서는 여건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여건은 다 달라지고 항등원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2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겠죠? 2분의 2. 그렇죠. 또 곱셈에 대한 여건은 2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역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여건. 그래서 여건은 그 원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항등원은 언제나 항상 나오는 놈이 일정해요. 그래서 덧셈은 0이고 곱셈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들이에요. 집합이 닫혀 있다. 그리고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리고 그 배분법칙, 그리고 항등원 여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한다. 정의니까 그냥 저런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정의 자체가 조금 뭔가 약간 좀 너무 형식적이고 문자 기호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긴 해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합해서 드디어 군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항등원하고 여건이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기호하고 문자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게다가 이게 대학교 수학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쌓아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이 추상적 사고가 좀 힘들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들 하시는데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추상적이. 그러니까 본능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냥 다들 네. 알아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개념만 네. 빠진 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언급을 안 하니까 그 항등원 여건이라는 말을 자체를 학생들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더하기 0 하면 변화 없다, 곱하기라면 변화가 없다는 건 다들 알고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항등원이다라고 딱 찍어서 알지는 않고 항등원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 뭐 더 어려운 것도 배우는 애들인데 왜 굳이 뺐을까 그게 궁금해서. 근데 교육과정은 잘 보시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뺐어요. 지금 뭐 한 30% 뺐다고 하거든요. 교육부에서는 30% 뺐는데 수능 출제되는 걸 봐도 그 교육과정 안에서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안 배우고 배운 거 안에서만 막 비비과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가 좀 올라갈 뿐이지. 그게 더 그냥 지저분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 뭐 저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일단 넓게 다 배우고 그 안에서 좀 어느 정도의 깊이 안에서 취재했으면 좋겠는데 배우는 걸 줄이다 보니까 어렵게 내려고 좀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고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제가 교육과정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 왜 뺐는지 이런 거는 저도 설명을 충분히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도 다 배웠고요. 그죠? 아마 선생님들도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일 텐데 왜 뺐나 싶긴 약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그러면 군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군 정의입니다. 드디어 군.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 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군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집합 A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집합하고 연산이에요. 특히 이항연산 또는 한두 개짜리 연산이라는 뜻이고 순서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순서상 연산.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얘네들을 바꿔서 했을 때 달라지는 연산이 있어요. 연산을 정의를 다르게 해놓으면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빼기 같은 거는 교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빼기 같은 것도 순서가 있는 연산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 연산 동그라미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의 AB입니다. 임의의 AB에 대해서 1번 A 연산 B의 결과가 다시 A에 들어온다. 닫혀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동그라미 연산은 우리가 조금 이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있지만 뭐 다 이상한 연산들도 정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쓴 겁니다. 덧셈, 뺄셈 이런 것조차도 그냥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라는 연산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연산 결과가 닫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괄호의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항상 성립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합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간 벡터에서 제가 언급하겠지만 3차원 벡터의 외적 같은 연산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 결합법칙도. 실수니까 지금 잘 성립할 뿐이고 그 다음에 임의의 A에 대해서 A 연산 E는 이 연산 A는 A가 되는 거. 여기 임의의 A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항등원이 존재하고 항등원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다는 걸 보여야 군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x마다 어떤 a마다 a 동그라미 a-는 a- 동그라미 a는 항등원 2가 나오는 이 a- 여건이 존재하고 이 네 가지를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군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지 보여라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정의대로 다 보여야 돼요. 약간은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꼼꼼히 다 밟으셔야 군인지 아닌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환군인데 A 동그라미 B가 B 동그라미 A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군으로 끝났습니다. 4번까지가 군의 정의고요. 5번까지 가면은 가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군에다가 가왕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걸 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를 서로 문자를 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성질도 굉장히 재미있고도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이게 군의 정의. 일단 좀 잘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그거 좀 외우기 힘드시죠? 4개 정도 있는데 닫혀있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항등원, 여건. 요것을 이제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조금은 예, 이해가 가는데요, 선생님. 예,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건들은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이제 그런 개념인데 군이라는 개념은 이제 말하자면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도대체 예. 이 개념은 뭐에 쓰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거 예, 모르고 그냥 1, 2, 3, 4만 아는 것과 이 군이라는 개념을 아는 것의 어떤 차이를 지금 전혀 모르겠는 상태인 거죠. 예. 그냥 이런 연산들을 시켜보는 문제들은 그냥 각각을 하고 어디다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딱 끝나는 거고요. 군이라고 딱 명명하는 순간 어떤 집합과 연산이 있어서 이 연산에 만족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에서 어떤 성질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전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집합이 나타났고 새로운 연산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얘네들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나면 여기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에서의 문제들을 푸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용하려고 군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기지의 세계 안에서의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중에서 아는 것들 안에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안에서 모르는 것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 연산과 집합을 잡아 놓는 거거든요. 제 설명이 닮음 좀, 개념 같은 건가요, 선생님? 닮음을 통해서 예. 어, 예, 뭐 입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오차방 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갈루아가 보일 때 이 성질을 최초로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서 요게 은근히 쓰임새가 있다 하고 갖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물리나 화학 쪽에서도 이 개념을 또 갖다 써요. 대칭군 개념을 또 갖다가 그 모르는 그 원자의 세계를 탐구할 때 이런 성질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또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쓰임새가 고급적이어서 약간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하고 바로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얘기할 만한 예가 딱히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루빅스 큐브라고 혹시 아시죠? 예. 그 애들 돌려서 맞추는 거. 그게 군론이에요, 그게. 군의 성질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수학자가 그 퍼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도 가환군이에요. 돌려서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 공식을 만들게 된 근본 원리는 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하에서의 대칭군이라고 기하에서도 이제 많이 쓰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대수에서 나왔지만 이제 기하나 이쪽으로 다시 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 때 처음부터 얘는 어디에 쓰는 거야라는 걸 결정하고 나서 만들지 못하고 무슨 문제 풀다 보니까 이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일까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실은 처음에. 근데 몇 세기 지나고 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가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쓰임새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감히 얘기를 못 하겠고 어떻게 활용될지는 뭐 정말 쓰는 사람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이어서 제가 또 충분히 답변은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선생님. 예, 비유적으로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큐브가 그런 거라는 예. 것만 아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그 그냥 외우라 그래서 외웠는데. 대학교 대수, 추상대수 교재에 루비스 큐브가 나와요. 예로 잠깐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상 국내에서 루비스 큐브를 다룰 때는 공식이어가지고 누가 빨리 푸나 요거를 하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좀 별로 수학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려면 좀 군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해하면서 루비스 큐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공식이어가지고 누가 빨리 푸나 하잖아요. 뭐 수능도 저는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학생들한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적용하는 순간 또 재미가 있거든요. 아, 또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이런 시간은 넉넉히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빨리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변별을 위한 거죠, 실은.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보다는 입시라는 맞아요. 변별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애들도 이게 너무 스피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왕군과 군에 대한 정의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기 쓰임새는 저기 제가 잠깐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3대 작동 문제 중 하나도 이와 같이 불가능함이 증명이 됐고 그리스에서 3대 작도 불가능 문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고대에서부터 3대 작도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순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정사각형하고 같은 넓이를 가지는 넓이와 똑같은 원의 작도 문제.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원 작도하는 거하고 각의 3등분선. 각을 3등분하는 선을 작도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 작도가 불가능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게 군으로 이게 증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배 입방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2배가 되는 정사각형 정육면체 만들기죠. 한변 길이 작도. 결국 세제곱근 이거 작도하라는 문제인데 그렇겠죠? 이거 작도하는 거고 이거는 3분의 세타. 세타가 주어졌을 때 3분의 세타 작도하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A 제곱 R 제곱 파이에다 루트 씌운 거. A 제곱이 파이 R 제곱이 되는 이 R 작도하는 거니까 루트 파이분의 A를 작도하라는 것인데 파이가 작도가 안 될 테니까 이게 조금 다 3대 작도 불가능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막판에는 다 안 된다로 끝나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안 될 것 같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셨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가 또 증명이 안 되는 바람에 꽤 오랫동안 끌었던 문제들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현실 문제를 푸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왜 작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보시면
왜 수학자들이 이거를 수십 세기 동안 이걸 풀려고 애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못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겠다 이런 도전의식을 줬던 문제들이고, 이거를 풀려는 갖가지 노력들을 하다가 또 수학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좀 뭐랄까 쓸모가 없는 것들은 없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약간 오버할지 모르겠지만, 쓰임새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금방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쓰고 없어지니까. 하지만 이제 쓰임새를 모르고 하여튼 탐구를 추구했던 그럼 깊이 있는 문제들이죠, 실은. 녀석이 있던 못 푸는 이 깊이 있는 문제들은 푸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영감을 주고 그 후대 학문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임새가 정말 무엇이냐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어려운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속단하는 거는 좀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 자, 하여튼 요 3대 작도 문제도 군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한 바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또 역시 다 못 풀고 다음 시간에 또 이 교재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되는 데까지 하여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다 못 풀 것 같은데요. 자, 7번서부터 8번, 9번까지 3개의 문제가 있는데 7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7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8번 풀다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함등원을 마이너스 10이라고 구했는데 예,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러면은 예, 2로 항등원을 오면 a 플러스 2 플러스 10은 2 플러스 a 플러스 10은 a 이렇게 놓을 때요. 예, 예, 교환된 거? 그거가 그러니까 순서 바뀐 게 교환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 풀이 과정 예. 중에? 원래는 이게 이 연산 자체가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는 안 보여도 되겠죠, 아마? 이 연산 자체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에는 네. 뭐 2a나 ae나 뭐 같거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굳이 안 보여도 되는데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바꿨을 때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만약 2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얘네들을 바꾸면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거 다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A, B를 바꿔도 식이 변형이 없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에는 어차피 얘네들이 똑같은 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인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답이 함등원은 됐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10이고 5의 여거는 마이너스 25.
나왔는데. 역시 가장 빠르게 답을 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나왔나요? 예, 황동원 마이너스 10 맞습니다. 이하영 선생님 잘하셨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0이 일단 답으로 나오고 5의 여건 얼마 나오시죠? 마이너스 오일 25요. 예,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25가 나오는데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잘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정의대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나 실은 같죠. 지금 보면 A, B를 바꿨어도 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굳이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요거 성립하는지 해보면 이 동그라미 A는 2 더하기 A 더하기 10이 A가 나온다니까 2가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 맞겠죠? 이렇게 해서 1번은 끝났고요. 5의 여번은 5 동그라미 X가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요 식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럼 5 더하기 X 더하기 10이 마이너스 10이다니까 X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교환을 써야 되지만 안 쓴 이유는 이거 자체가 이미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안 썼습니다. 원래는 X 동그라미 5는 쓰고 A 동그라미 2는 써야 되겠죠. 이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8번 풀고 아마도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 8번 풀고 끝낼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추운데 일찍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8번서부터 이어서 다 풀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체라고 하는 게 군에서 이제 연습돼서 뭐 환이라든가 체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실수가 또 대표적인 체이기 때문에 실수의 성질도 좀 볼 겸해서 책까지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첫 번째 강의가 좀 끝나긴 했는데요. 뭐 제 생각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몇 개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뭐 2기 강의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2기 강의라고 하지만 1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고했던 거는 원래 방정식 수업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뭐 당연히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항식의 연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정식 들어가는 이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대 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